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박정호의 핫스팟인데 박정호 기자가 휴가를 가서 제가 대신 오늘만 합니다. 뭐 다른 요일은 딴 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만 제가 합니다. 아니, 오늘만 됐다. 네, 오늘만 됐다고 나머지 4일은 딴 분이 하시더라고. 그러게요. 신모 씨가. 그런가요? 뭔가 서운하심 같은데요? 모르겠어. 네. 오마의 선택이니까 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작가도 저기인데 오마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시는 매우 말투네요. 불편합니다. 네. 네.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자, 그래서 광고는 지금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바뀌었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도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타임라인 관련해서도 그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판결도 나왔고 뿐만 아니라 그 검찰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대응 TF도 만들어서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는데 요 사안에 집중적으로 오늘 좀 1시간 동안 얘기 나누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그리고 신알찬 변호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물론 뭐 지금 2달 정도 이제 2달 돼가나요? 2달 정도 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짧긴 하지만 검찰의 변화는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검찰이 변화가 없냐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네. 역대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네. 검찰에게 자율권을 주고 검찰을 가지고 어떤 검찰에 고삐를 잰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로 흘렀고 그러면 요새는 오히려 이제 반대쪽 국민의힘 쪽 계열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검찰을 정치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정치 검찰화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검찰은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에는 오히려 정치 세력화해서 붙고 네. 자기들한테 독자적인 어떤 명역을 맡긴 정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기를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너무 권한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서 그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인 사명이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검찰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는 게 정권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검찰을 민주화하고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개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윤석열 검찰이 보복 기소 또는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마련했는데 일단 의원님한테 먼저 TF 활동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검찰이 지난 정부의 윤석열 정권에서 네.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표적 수사를 자행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상고심에서 재판이 확정까지 됐고 김영전 부원장 사건은 지금 상고심에 가 있는 상황이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아무리 조작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견제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법원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네. 참고인들도 그런 상황 하에서 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판부도 효율적으로 견제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기존의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그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사실 확인을 짚어보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월찬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김용 전 부원장 변호를 맡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TF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이제 회의를 참석하셨을 때 네. 가셔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저는 이제 김용 전 부원장님의 변호인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지금 TF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TF는 사실 이 사건 변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정치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특정지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건 중에 이제 발췌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네.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검찰 조작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보통은 나와서 이제 구글 타임라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네.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사 과정 같은 거에 오히려 사실 더 문제가 더 많기는 합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애시당초의 목적은 네. 지금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싶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더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할찬 변호사님도 제가 이제 김용 전 부원장 변호를 해서 예, 사건을 예. 이제 서로 같이 협의를 하고 한 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건 자체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을 네. 구속시키고 거기서부터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요거를 그림을 그리고 한 어떤 억지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억지 수사다 보니까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유동규 진술,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유일한 증거하고 맞지 않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과 유죄 판결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억지적인 것, 그 다음에 판결도 납득할 수 없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반대 증거라고 하는 게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고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할찬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분이어서 그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만 주로 대부분의 사건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이 TF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TF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뭐 부당한 얘기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TF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향한 타겟, 그렇죠.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했고 네. 그것이 다 그 이재명을 어떻게 뭐 구속시키거나 이런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나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 지금 TF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이 전 정부에서 가장 타겟으로 했던 대장동 수사와 아마 이렇게 함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가장 유력한 조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또 실제로 전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그것만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만든 TF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 당시의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조작이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로 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수사가 대부분의 전 정권에서 했던 검찰이 했던 대부분의 수사가 사실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그렇죠. 대부분. 정적 죽이기에 올인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에 갈 수밖에 대한 것으로 없죠.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러면 의원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게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정적을 어떤 그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했다 이렇게 또 반증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될 수도 자기들이 있겠네요. 자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신원철 변호사님 일단 네.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 기간이 곧 만료가 되죠. 네, 맞습니다. 언제가 만료인가요? 이제 9월 초에 만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9월 초에 만료라고 하면 사실 9월 전에는 보석 결정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대법원 선고가 나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이제 9월 그 날에 뭐 자동으로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실 텐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뭐 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선고기일을 잡던가 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월 초가 구속기간 만료인데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보석 결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네. 보석은 이미 신청한 상태잖아요. 네, 보석 결정은 신청 시로부터 뭐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기 없고, 때문에 네.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심급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는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보석을 기각할 때도 먼저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선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를 하면서 같이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석 신청은 한참 전에 들어갔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그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용 부원장에 관한 재판에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조작이라고 보는 가장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정황에 네. 그 공소사실 원하는 공소사실을 끼워 맞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유동규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유동규 씨는 돈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것에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든 시점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지난번 대선이죠. 네. 지지난번 대선의 경선 과정 그 일정을 맞추느라고 돈을 만든 이후에 전달 받아야 한다라는 그게 생겼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그날은 뭐 날이 맑았고 그 김용 부원장이 뭐 유동규 씨 사무실에 온 날에 뭐 맑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가능한 날짜 중에 맑은 날을 하루 딱 집은 게 5월 3일이에요. 다른 날은 비가 오거나 네네. 아니면 돈 만들어지기 전이거나 아니면 경선이 다 끝나서 돈이 필요 없는 시점이거나 그러니까 사실 유일한 날짜가 이런 사건에서 날짜 특정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날짜가 특정이 되는데 그날 구글 타임라인이 안 맞는다.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은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동규가 돈을 받습니다. 네. 유동규가 8억 4,700을 받죠. 총.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욱한테 야 나 저기 대통령 정치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나한테 줘. 김용한테 전달할 거야. 이런 명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스토리는. 네네. 그래서 유동규가 그 중에 6억을 김용한테 줬다는 거죠. 그걸로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신할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록 다 같이 봤지만 사실은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남욱으로부터 김용까지 돈이 전달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록을 보면 유동규까지 죄송합니다. 김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해. 네.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유동규까지.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근데 수사 기록 자체 90% 내지 95%가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간 거 자금이 마련되고 전달됐다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에서 중요한 건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가 근데 그 돈 받아가 제가 김용한테 줬습니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언밖에 없다. 예, 그 증언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과연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연 유동규 말이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때 만났다는 게 맞는지 아까 신할천 변호사님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5월 3일 날 줬다고 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검찰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법원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니까 그날 그 전으로 5월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다 어째 다 배제하고 남은 시간이. 네. 근데 5월 3일 날 과연 줬느냐 이게 맞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유동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짓말하는 이런 건 다 빼고라도 지금 말한 중요한 그날 9월 타임라인에 보니까 5월 3일 날 유동규하고 김용이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글 타임라인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구글 타임라인이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실제로는 감정까지 했잖아요. 그게 네. 오류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감정 결과고 그런데도 왜 검찰은 이거 뭐 검찰도 무시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왜 이걸 안 받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감정 과정에서 즉 감정 결과는 뭐냐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수정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네네. 제출했던 구글 타임라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게 결국 구글 타임라인은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네. 핸드폰이든 기지국이든 어떤 걸 통해서든 위치를 수집하고 이걸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경로나 장소를 재구성하는 것. 이걸 이제 SLH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SLH는 수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제공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가 수집된 기계적으로 수집된 그 데이터, 처음 그 원시 데이터를 기록 증거로 데이터. 제출을 했고 네. 이건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를 들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증거로 낸 원시 데이터 말고 이 SLH 증거로 내지도 않은 거죠. 사실 참고 자료죠. 이 참고 자료를 수정했을 때 생기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안 생겼으니까 조작된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이 논리에서 근거는 이 파일이 생겨야 한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일이 생겨야 한다는 게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그냥 검찰 의견서에 파일이 생겨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렇구나. 파일이 생겨야 하는데 안 생겼으니까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럼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판서. 근거 없이. 그러니까 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는 기계를 2개를 썼다. 핸드폰 기계를 2개를 써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을 또 자기들 의견서에 써놨어요. 네. 기기 번호는 하나로 나온다. 기기 번호 근데 그 하나로. 기기가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네. 법원은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검찰 의견서에 있는 것보다도 더 나쁘게 피고인한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기계가 2개니까 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계가 이제 김용 부원장이 기계를 2개 쓴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 안 갔다고 하는 핸드폰은 네. 집에 놓고 온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김용과 전혀 분리돼서 있었던 핸드폰이 아니냐는 주장을 검찰이 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번호가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저기 구글 타임라인이 뭐 몇 초에 한 번 수집되는 모든 그 시간대별 그거에 대한 정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그 위도 경도 자료고요. 저 숫자들은 밑에는 뭘로 수집했냐, 와이파이냐, 뭐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바이스 태그가 저 디바이스 태그가 기기 번호입니다. 뭐 핸드폰 어떤 휴대전화냐, 뭐 아니면 다른 모바일 기기일 수도 있고 대신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무조건 특정 기기 번호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차례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디바이스 태그가 1년 넘게 동안 수집이 되는데 그러면 핸드폰이 설령 2개를 썼다고 하더라도 구글 타임라인을 수집한 건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2개일 가능성이 적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 아니면 없다가 그 주장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게 디바이스가 기기라는 얘기잖아요. 기기는 계속 하나의 번호가 계속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문구가 예. 저 record.json 파일에서 발견되는 기기의 고유 아이디는 예.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게 검사가 쓴 의견서예요. 검찰조차도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 수집 자체는 기기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 페이지에 법원에서는? 보면 법원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 각주 부분에 있는데요. 기기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삭제되어 있다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검찰도 네. 기기 정보는 하나로 동일한데 그 기계가 당시에 그때 뭐 몇 년 전에 쓰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으니까 그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매칭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하나의 기기로 수집됐다는 거는 검찰도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기기 정보가 삭제되어 있어. 이거는 마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의도를 가지고 기기 정보를 삭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구글 타임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내가 핸드폰을 네. 구매해서 이렇게 온 시키면 이렇게 위치 키면- 정보를 네, 키면 네, 네. 사실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니는 맞아요. 것이 어디에 이제 가는지.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여러 기타 알리바이를 이렇게 입증하는데 많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사법체계에 사용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증명력이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가진 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게 지금 부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되기 전에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서로 변호인 접견하고 할 때 기억을 막 더듬잖아요. 이렇게 변호인 접견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자꾸 4월 말에 네. 내가 저기 유원홀딩스 가서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간 적이 없고 한 3월 정도 간 것 같거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검찰에도 하고 법원에도 했는데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으로 맞춰보니까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주장이. 사실상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들은 다 김용 부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다 맞아요. 사실관계도 맞고 주장하고도 맞는데 유독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것만 지금 법원에서 아니라고 다른 핑계를 대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가 처음 확인한 게 의원님도 아실 텐데 2023년 6월입니다. 2023년 6월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가 2023년 6월을 조금 보충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네, 그때 2023년 6월은 네. 그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가 이제 맞춰지고 6개월 보석돼서 구속으로 나오신 나와서 시점이어서 나온 직후. 이제 네. 구속돼 있을 때는 휴대전화를 뭐 보고 뭐 아이디, 그럴 구글 수가 아이디 이런 없지. 걸 확인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네, 네. 보석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부원장님 뭐 댁을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족들용 확인하고, 노트북으로 이걸 확인해 보시죠. 구글 라고 하면서.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런데 그 확인하기 전에 네네. 재판에서 네. 김용 부원장께서 뭐라고 진술을 하셨냐면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21년 3월 달 뭐 그쯤에는 그거 개업했다고 저기 사무실 차렸다고 하니까 한번 간 적이 있다. 그런데 4월 말 5월 초에는 간 적이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 6월 달에 열어보니 3월 27일에는 가셨고 그렇지. 여기. 5월 3일 4월 말 5월 초에는 안 가신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말에 갔어도 간 게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 네. 기록은 95%가 남욱 일당으로부터 유동규에게 돈이 간 내용으로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돈이 만들어진 시점이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3월 말에는 가도 받을 돈이 없어요. 없었던 거지. 예, 4월 25일부터 만들었다고 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가면 돈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3월에 간 것은 전혀 이 범죄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 25일 날 돈이 만들어졌다고 메모에 남욱 메모인가요? 정민용 메모죠. 리리스트라고 하는 리리스트라고 하는 네. 그때 4월 25일 날 돈이 만들어졌다고 한 이후여야 되니까 검찰이 자꾸 4월 그 25일 이후로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3월에 갔는데 하면 3월에 가서 만났다 하더라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죠. 아직 만들어지기 맞아요. 전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김영구 원장이 나 자꾸 3월에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사 기록을 보면서 통신 사실을 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3월 말인가 이게 통화 내역이 있는 거예요 유동규하고. 그래서 혹시 다시 맞춰보 그럼 그때 이건가요? 이랬더니 그거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보석이 돼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해서 보니까 실제로 3월에 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5월 달에는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지금 항소심에까지 유죄가 난 5월 3일에는 전혀 거기를 유언혼질스라고 돈 받았다고 한 장소는 간 적이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저 장면이죠.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건 김효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재판부는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고 진술만 있으면 그것도 범죄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유동규는 유동규의 진술만 있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진술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과도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사실 유동규가 그 증언을 할 때 기자들이 정말 약간 그 픽픽 웃었던 그런 네, 장면들이 말이 너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도 법원이 지금 유동규의 진술만을 가지고서 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과학적인 증거라고 이건 명백하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누가 그렇습니다. 예. 변경시킬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않고 검찰에 그것도 아까 지금 알찬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검사가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또 판결문을 쓸 정도로 이렇게 썼다고 하면 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전체적인 사법부를 판단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저는 사실 지금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만약에 검찰 의견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네. 검사 말 듣고 그렇게 했구나 했지만 오히려 검찰보다 더 나아가서 더 불리하게 판단을 하고 네. 사실 검찰조차도 변호인이 조작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오히려 판결문을 읽다 보면 행간에 느껴지는 것들이 마치 저희가 삭제되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감정인이 감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인 쪽에서 감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그러니까 예 제가 TF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조작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저희가 넘긴 게 뭐냐면 파일을 다운받아서 감정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구글 계정을 드릴 테니까 네. 알아서 다운받아서 해보십시오. 해주십시오요. 그러면은 만약에 파일이 삭제되어 있다, 뭐가 없다 이러면은 그럼 누가 한 거냐라고 하면
감정인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정인이 왜? 구글 본사에서 했거나 네, 감정인이 맞습니다. 했어야죠. 마지막 가능성은 저 같은 사람들이 구글 서버를 해킹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문과거든요. 예, 그래서 구글 본사를 해킹할 실력이면 거의 뭐 네, 변호사 안 세계 하죠. 1위의 해커인가요? 변호사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게 감정을 한 번만 받은 것도 아니죠. 여러 번 받았죠. 사감정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 포렌식 업체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런 걸 감정할 수 있는 정도의 포렌식 업체는 드무니까 사실은 두 군데에서 먼저 받았어요. 두 군데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고 네. 그 감정 자료를 토대로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원에서 정식 감정도 채택해 주십시오라는 입장으로 감정을 두 개나 받아서 내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식 감정도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 감정은 사실 법원에 제출된 거는 총 세 차례 감정서가 세 차례. 제출됐습니다. 네. 세 차례 전부 동일하게 원시 데이터는 수정도 변경도 불가능하고 계정에 다시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을 수정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구글 서버로 못 올리기 때문에 다시 그 감정인이 구글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건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수사 기록을 보면 장기적으로 2011년 이때부터 남욱으로부터 계속 이른바 뭐 시체말로 막 삥 뜯는다고 그러죠. 계속 돈을 이렇게 좀 뜯어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씀씀이도 굉장히 큽니다. 일반 보통 그때 월급 한 몇백만 원 받는 사람이 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씀씀이가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가 이제 이권에 개입하면서 업자들한테 돈도 많이 받아 챙기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씀씀이가 커진 상황에서 돈이 계속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미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은 다 입증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이때 돈이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났겠냐 다 이제 이런 식의 입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판이 열리니까 야 나 대선 자금으로 해야 돼 하면서 또 명목을 만들어서 사실 삥 뜯은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기친 사건이에요. 남욱한테 돈을 야 나 갖다 줘 돈 갖다 줘. 처음에 유동규가 그렇죠. 유동규가 네, 20억을 갖다 줘라고 했는데 사실 8억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한 사건인데 그렇게 사기쳐서 자기가 이렇게 슈킹했다고 그러죠. 이게 진짜 말 슈킹한 사건인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 김용한테 줬어 이렇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규로부터 김용한테 돈이 건네간 사실이 없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다 보면 네.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라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때 정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돈이 또 유동규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뭐 이렇게 뭐 전세를 옮긴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량 구입을 하고 차량 구입을 네,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그런 객관적인 상황과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저 타임라인을 증거가 힘이 없다고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배척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준수를 맞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저 조작교 TF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 씨 진술은 뭐냐면 4월 말에 돈이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그 4월 말에 만들어진 돈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김용전 번장에 전달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에 맞아 떨어지려면 돈이 만들어지고 나서 3번 연속으로 돈을 전달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 이후에 방문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용전 번장이 유동규 사무실에 간 게 상호 양쪽에 별로 그 당시엔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동규 씨도 그렇고 뭐 그 벌써 봤다는 뭐 정민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계속 돈 받은 이유를 일단 대충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소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면 김용전 번장이 방문한 시점이 4월 말 이전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임라인은 아니다, 틀렸다, 잘못이다. 무조건 4월 말 이후에 간 걸로 돼야 된다. 오히려 5월 3일 날에는 안 간 게 맞고 그 전에 3월 달에 간 것이 맞는 증거만 계속 나오니까 네. 사실은 계속해서 그게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수사고 재판도 그렇게 갔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전 대표를 죽이기 위한 그런 수사로 갔고 재판도 그렇게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항소심까지 이렇게 됐던 것인데요.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정민용 씨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요. 진술 일정 부분.
정민용 씨가요? 정민용 씨 아니었나요? 정영학 씨가 정영학이 예, 바뀌고 있는 정영학 씨는 어떻게 씨는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김용 전 버전 사건하고 크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영학 씨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하죠 보통 네.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데 정영학 씨의 가장 진술 변경의 주요한 점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이 결국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그 적정 개발 비용에 대해서 엑셀에 임의로 입력한 숫자를 맞아요. 가지고 그 자료를 마치 이제 객관적인 증거인 것처럼 추궁을 하길래 그에 맞춰서 답변을 했던 거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 숫자가 안 맞는다. 그거에 대한 의견 변경이 그렇죠. 있었고 엑셀에 뭐 네. 평당 가격을 네, 네. 뭐 평당 1,500이니 1,400이니 하면서 네. 내가 기입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식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영학의 진술이 바뀌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 전체도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를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껴맞춘 것이다라고 하는 단초를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거를 개발 비리를 통해서 막대한 그 원래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거를 민간으로 돌리고 민간으로 돌린 것에서 이걸 소위 뭐 그때 당시에 많이 썼던 언론들이 썼던 표현이라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거기서 했었죠. 정치 자금을 정진상, 김용 등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사실 원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본류 사건과 그다음에 뭐 정진상, 김용 각 사건에 대해서 다 결국은 이 스토리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 유동규도 있을 것이고 남욱 뭐 마찬가지로 예전에 필요했던 뭐 김만배, 정영학 같은 사람들의 진술도 최소한 그렇게 맞췄던 거죠. 오죽하면 김만배 씨가 본인 재판 받고 끝나면서 네. 무죄 받으면서 3인 성호인데 내가 말을 안 해서 뭐 대통령께서 뭐 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저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왜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봤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구나. 이 사람 근데 맞는 것 같아. 이런 약간 감이 있는데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당사자를 만나봤을 때 이거 억울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유죄 1심 유죄 나고 2심 유죄 나고 하면서 김용 부원장은 당연히 자기가 무죄 선고가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받지 않은 게 맞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검찰 법원에서도 이만큼 입증이 됐고 그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님이라면 무죄 선고를 해주겠지 했는데 두 번이나 자기 진실과 다르게 배신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접견을 가보면 정말 이게 약간 사람이 화병 나서 저러다 화병 나서 정말 큰일 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근데 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막 내가 여기 갇혀 있는다기보다 그 억울함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함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여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옆에서 보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는 물증은 나오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두 번 항소심까지도 유죄가 나왔으니 대부분 보면 이제 그냥 심리를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그렇죠. 그냥 뭐 법리에 문제가 없는 건 따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과연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리고 아니면 다시 돌아봐서 심리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고. 저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그때 파기환송했을 때 제가 법원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조직이구나. 그래서 뭐 조직이라는 건 어폐가 있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영 부원장 사건도 뭔가 이게 저렇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것에 따라 됐나 이런 생각까지 막 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고 이유서 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쓰셨고 하는데 다 저도 다 읽고 합니다만은 그 이유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원래 판결문하고 상고에서 두 개를 보는 거거든요. 첫 단계는 그러면 무리하게 항소심이 결정이 내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증거 법칙을 잘못 체증 법칙 위반이라고 하죠. 증거를 잘못 채택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파기환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식 있는 대법관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믿고 있는데요. 예. 그 상고 이유 중에 사실 제일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법원에서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결과가 나왔고 예. 그거에 대해서 감정 이제 결과 받았으니까 재판 마칠게요라고 마쳤는데 판결문에는 감정이 이러저러 저러 해서 못 믿겠고 감정 결과를 못 믿겠고 구글 타임라인은 증거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글 타임라인에 나온 대로 5월 3일에 갔다고 나왔지만 사실 안 간 거고 구글 타임라인에 3월 27일에 갔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또 안 간 거다. 5월 3일엔 간 거고 3월 27일에는 안 간 거다. 완전히 반대로 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 예를 들어 본인이 감정 결과를 못 믿겠다. 네. 모를 수 있죠. 재판부가. 감정 신문을 하든지 그죠? 네. 그러면 보완 감정을 하도록 지시하든지 이게 이러저러해서 이런 부분이 시료가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신빙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걸 보강해서 재감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완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라고 하거나 네. 사실 이게 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애시당초에 저는 감정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수많은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이용된 사건들은 감정도 안 했어요. 그렇죠. 감정이 불필요하죠. 그냥 받아들인 인정해 버리죠.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그 저희가 미국이랑 국제사법 공조 절차에 관한 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원 채택을 해준 법원이 법무부 통해서 그 미국 법무부는 바로 그러니까 외교부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조약이 돼 있어서 미국 법무부로 가고 미국 법무부에서 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요청을 보내면 거기에 이제 구글 서버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미국 법원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구글 타임라인 원자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도 받아서 이걸 회신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하겠다라고 1년도 더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렇죠. 초에 그렇죠. 그렇게 네.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그 재판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래 걸리니까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거 했으면 지금 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래 걸려서 안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도 내고 이거 보여줍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보여주기만 하는 식으로 하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또 핑계를 대서 수정을 했네 뭐네 할까봐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하든 검증을 하든 아무튼 법원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증거 인정 절차를 통해서 이거가 왜 신빙성이 있는지를 논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왜 사감정 2개나 내고 감정 신청해서 감정 결과 왔는데 그냥 내가 못 믿겠다 이래버리고 끝나버려. 그럴 거면 감정을 왜 합니까? 네. 아예 결과에 관계없이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 뭐로 이해가 안 돼. 감정까지 하고 아니 그리고 3번 중에 마지막은 법원이 한 거잖아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지금 사실 정해놓고 이게 안 맞으니까 어처구니가 그것과 없어요. 이거는 안 믿겠다 이렇게 한 셈밖에 안 돼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거기에 법원이 아무 비판 없이 오히려 더 네. 나아가서 더 부안해동해서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 주된 상고 이유는 그렇게 심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를 하면 안 된다. 심리 미진이다.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은 거죠. 네, 그게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 채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이런 보완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냥 만연히 기각할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가 상고 이유의 주된 그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주된 논리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올인했던 수사 중에 진짜 그 거의 대장동 이후에 다시 바로 시작된 네. 수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실패로 돌아간 검찰이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당연히 안 받았으니까 이재명한테도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억울해 하다가 이제 끝난 사건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종 이재명 어떻게 엮어야 되니까 실패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맞아. 이게 정말 정적 죽이기 수사의 딱 그 전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체가 가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실 거기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원했던 그림은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죠. 유동규도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 거 네네. 없다고. 거짓 진술이라도 네. 김용 전 부원장도 진술을 변경하기를 바랬겠죠. 그랬겠죠. 계속 가둬놓고. 예, 그게 목적이었을 텐데 실제로 유동규에 대해서 처음에 진술이 이제 안 바뀌었을 때 네. 유동규가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22년 기준인데 수사를 받던 때 기준인데 6월 정도부터 접견이 금지됩니다. 일반 접견 내역이 없어요. 그 뭐 측근이든 아니면은 뭐 당시 사실혼 배우자든 뭐 다 접견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놓고 검찰만 만나는 거네요. 검찰과 이제 변호인만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9월달에 8월달 9월달쯤에 앞서에 가죠. 이제 압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압수 조서가 있는데 네. 그 압수 조서에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사는 집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외 정치자금법 그렇죠. 위반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적어서 들어가고 네, 네. 그리고 진술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진술이 나서. 바뀌고 유동규가 나오면서 김용전 부원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네. 유동규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아까도 접견 제안하고 위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되더라고요. 교도소를 막 규칙소를 압수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동규가 진술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용 부원장한테 그걸 바랬을 거예요. 다 됐고 그냥 이재명한테 좋다고만 얘기해 이걸 바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김용 부원 아니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거고. 아니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이화영 부지사도 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둬놓고 네. 계속 괴롭히고 이러면서 진술을 바꾸게 만들고 그렇게 이런 거. 막 뭐 무슨 뭐 회동 뭐 초밥인가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부지사 본인께서도 진술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했던 게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갑자기 가둬놓고 자기 주변 사람 다 부르고 자기랑 관련했던 사람들 다 조사받고 하면은 이게 뭐 고통이 너무 크니까 실제로도 그 진술 바뀌고 나서 검찰이 그리고 확 대우를 해주거든요. 유동규 씨 진술 바뀌고 나서 그렇죠. 항소심 종결할 때 검찰이 구형할 때 유동규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돈을 준 사람. 그러니까 검사가 명확하잖아. 검사가 피고인한테 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뇌물로 이게 입건해서 기소해야 될 것들이 다 지금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이 꽤 많고 유동규는 그래서 대놓고 봐준 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봐준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1심에서 네. 이 사건 김용전 부원장 사건 1심에서 유동규가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유동규 뇌물죄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동규는 받은 것 쪽이냐 준 쪽이냐 이게 판단을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러면 보통 네. 법원이 판단을 다시 해봐라라고 한다면 네. 판단을 다시 하죠 검찰이.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제 유동규는 그래도 저희는 준 쪽 같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유동규가 받은 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냥 가만히 냅둬서 그대로 무죄 나오게 해주죠. 확정되게 봐주는 거죠. 만. 그러니까 봐준 거잖아요. 네. 결국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풀어주고. 유동규를 너무 티나게 봐줬어요. 네. 진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그것도 조작인 거지 결국.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조작의 과정이고 그 하나의 큰 조작이죠. 안 하는 것도. 네, 예, 네, 안 맞습니다. 하는 것도. 예.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는 이 법안 이제 검찰 바꾸는 거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안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네. 법안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하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지금 그걸 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 대표 후보 두 분 나오신 분이 이제 추석 네. 밥상 추석 귀성길 말씀을 하시는데 추석 전까지는 큰 얼개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는 조금 복잡해서 그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한 면은 좀 정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성호 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기업의 배임 수사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지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것이 네.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본인이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민간인들이 가져갈 걸 돈을 최대한 이렇게 받아내서 네. 성남시에 이제 부채도 갚고 이런 사건인데,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전 정부를 탄압할 때 지난 정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일이라든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일이라든지 그 수사를 할 때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시장 재직 시절, 네. 도지사 재직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 재직 시절에 했던 어떤 정책적인 일을 가지고 맞아요. 들여다보면서 야 너는 A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왜 B로 판단했어? 하면서 그게 배임이라는 프레임으로 수사를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성남 FC도 그런 그렇죠. 경우고요. 그런데 네. 사실 공직자나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알수 내가 없죠. A로 가는 게 맞을지 B로 가는 게 그치.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내가 A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따지고 보니까 전지전능한 시점 미래에 한 10년 지난 시점 전지전능 시점을 보니까 야 B가 맞았는데 아이, 그거 왜 말이 안 너는 되지. A로 판단했니 해서
결과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A로 판단해서 조금 더 손해가 생겼잖아. 그렇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직자나 기업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 그런 식의 일로 수사를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부동을 넘어서서 이제 무슨 낙지부동까지 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정책 잘못 판단했다고 또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처벌받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지시라고 봐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일은 그거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수사해서 괴롭히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컨대 배임이나 네. 뭐 직권남용 이런 경우에 마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 판단, 사후적인 시점에서 그 당시를 재단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 적용할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을 좀 보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사실 저도 법조인이고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 정치도 경영도 다 잘 알고 자기들이 최고 전문가고 맞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경영인이 판단한 거 정치인이 판단한 거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특검도 돌아가고 있지만 세계 네, 특검이 이춘석 법사위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특판이 필요하다. 특판이란 게 뭘 많이 파는 게 아니고 특별 판매가 아니고 특별사법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김용 부원장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지만 증거도 명확하고 그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 곳에서나 다 검증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또 따르게 쓰고 이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특별사법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내란 전국에 있어서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 직위원 개인의 직위원 부장의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문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봤고 그 다음에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럴 거라고 믿은 대법관들이 선거의 한복판에 개입해서 파기환송심을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우리가 생각하던 객관적인 기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사회의 어떤 세력의 어느 한편에 서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실제 그 실체를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란 범죄에 있어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사법부와는 별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 검사가 있듯이 네. 특별 판사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신데 네.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판결을 내는 김영 부원장 사건도 저는 굉장히 편향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특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기존의 사법부의 어떤 관료화된 사법부였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해서 쭉 줄 서서 내가 대법관 되게 줄 서서 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수뇌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한다면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이어스 편향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타파하는 것 그리고 법원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뭔가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마침 특판 얘기를 해서 그거는 좀 발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네. 견제를 받아야죠. 그렇죠. 누구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 아까 뭐 이제 뭐 가서 만났을 때 이렇다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이게 이름이 저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정기관이 예. 크게 이제 구치소 예. 재판을 위해서 이제 피의자나 네네. 아니면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제 구금을 하는 것을 구치소라고 하고 네. 이미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이제 수감하는 기관 교도소라고 하는데 교도소라고 그러죠. 사실은 혼용돼서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구치소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전 대통령도 네, 윤석열. 있잖아요. 네, 윤석열 윤석열 씨도 있죠, 계시는데 거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가끔 교도소여도 뭐 예컨대 의정부 교도소는 네. 교도소이지만 예. 의정부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을 수감하는 구치소의 역할도 해요. 그래요. 구치 역할도 일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 네. 서울구치소는 워낙 많으니까 이제 구치소만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네. 해당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구치소 구치소의 역할을 역할도 합니다. 아, 화성 그래서? 직업훈련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이제 시키는 걸 목적으로 더 네네. 주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안산지청의 안산지청 안산지검의 사건 그 지법원은 안산지원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 김용전 원장님처럼
이제 서울에서 네. 재판을 받다가 상고심 중인 사람들까지 서울구치소에 두면은 과밀 상태가 너무 심해지니 많아서. 원래 네. 예전에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지금 현재 자리 뭐 과밀 수용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거고요. 사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재는? 거기서도 구치소로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견 가시면 네.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덥죠. 너무 더운 덥죠.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내가 뭘 해서 아니면 그렇지. 좀 아까 뭐 건덕지가 똑같은 있어서 말씀이에요. 내가 네. 여기 있는 것만 하겠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지. 지금 22년 이제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만으로 3년 동안 네. 구금 상태와 보석 상태를 오가시면서 사셨거든요. 뭐 무슨 수익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매우 중요한 시기와 나이에 계속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게 억울하다. 하지만 사실 주는 이거 분노하고 계시죠. 뭐 그럴 이 상황에. 이제 우라병 걸릴 것 그렇지. 같아요. 화병이 너무 걸리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오동현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그 뭐죠 영치금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좀 많이 보내달라고. 왜냐면 윤석열은 또 뭐 그 변호인들 있잖아요. 김계리 네. 뭐 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돈 보내라고 이래가지고 400만 원이 한 개라며 한 달에 네, 얼마인가? 400인가 300인가. 네, 네. 그거 다 채웠다고 자랑질 하던데 어쨌든 김용 부원장 진짜 힘들고 어렵게 지금 수감 생활 하는데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좀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네, 네. 저는 사실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억울하지 있죠. 않은 죄를 그냥, 범해서 진짜로 그렇죠. 온 사람들. 이분은 직업이 범죄자시구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거의 유일하게 저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이거든요. 김용 부원장 사건은 예, 무죄를 확신하죠. 왜냐하면 제가 타임라인 처음에 열어보고 했을 네. 때 보고 아니 1심 2심 다 무죄를 확신했는데 지금 유죄가 나오고 네, 변호사들도 완전 그러니까요. 멘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저는 제가 받은 모든 사건 중에 가장 무죄를 확신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령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건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죄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윤석열 씨랑은 좀 다른 게 그분은 저 신고된 재산만 아유 80억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김영선 부원장은 돈이 없잖아요. 사실 예 차도 뭐 무슨 진짜 유동규가 그렇습니다. 뭘 예. 타고 뭐 포르쉐를 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영선 부원장님은 뭐 SM5 그거를 뭐 십수년을 타시다가 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막 쓰고 이런 생활이 아니세요. 밖에서 저랑 이제 보석 중일 때 식사하시거나 이러면 뭐 감자탕 먹고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 무슨 직업도 뭐 아직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모님 벌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그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문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이제 궁금하고 이게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인가요? 상고 이유서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 하에서 지금 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냐 그런 그게 네.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대법관이면 저건 파기환송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맞죠. 되는데. 예. 걱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기간이 9월 초이기 때문에 네, 네. 8월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먼저 예를 들면 미리 그 얼마 전에 얘기해줘요.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선고기를 잡는 거는 그래도 네. 1, 2주 내에는 잡고 1, 2주 내에. 타는데 현재 보석은 이제 선고하겠다 기습적으로 하죠. 하죠. 예. 보석은, 보석은 이제 바로 기습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보석은 이미 신청을 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 결정이 입장에서. 갑자기 보석 결정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그날 이제 보석 절차를 마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고는 그럼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선고를 길게 하겠다는 표시로 보석이 되면 이제 조금 결정이 네.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네. 의원님 그 윤석열이 네. 덥다고 계속 뭐 눈 아프다 뭐 실명 위기 뭐 이런 얘기하면 출석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정, 실명 위기래요. 실명 위기는 뭐 사람이 뭐 당뇨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뭐 취지라고 보이지고요. 실명 위기면 병원을 가야죠. 왜 출석을 안 합니까? 출석은 출석대로 하고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네. 혼자 이렇게 독거 시설에 있는데 지금 다른 혼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과밀화가 돼서 더 130% 힘들죠. 140% 5명 정원인 방을 7명이 쓰고 네.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난로다 맞아요. 이런 말까지 하가면서 서로 막 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 한 일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보통 수용자들은 예. 그 내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외부 진료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부 진료가 예. 일반 수용자는 오래 걸리지만 네.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비추어 볼 때 바로바로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병원 가셔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네, 혹시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닌가? 개인적 의심인데요. 갔는데 뭐 이상 없으면 이렇게 나올까 봐. 예.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실명은커녕 눈이 잘 보이시는데 이럴까봐 아니 뭐 참 그래서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민 내일 이제 구속 그 실질 심사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 다음으로 이제 업무정사 주요 업무정사 김용현 전 네네. 장관이고 이제 한덕수 네.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먼저 청구된 것은 아마 각 팀이 이제 수사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그 CCTV에서 각 그 서류를 보고 이런 건 다 맞아요. 드러났지만 장면이 또 하나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저는 단전 단수 지시가 군대 투입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이런데 단전 단수하는 것은 그냥 아예 거기 그 기능을 폐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폐쇄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총칼만 안 들었지 그런 행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업무에 종사했다 이렇게 본다면 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태원 참사 때부터 쭉 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탄핵이라 이런 것도 그냥 모면하고 했는데 이번엔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겠네. 신원철 변호사님 일단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이게 재판부도 어쨌든 여론을 좀 보겠죠? 어떻게 보죠? 네. 당연히 재판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 아 이게 잠깐 이거 설명하고 가야겠네. 김규표와 함께 중요한 게 뜨는군요. 중요한 게 떴네요. 후원을 해달라. 김규표 의원 후원에 농협 301-0341-5040-11입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정치 잘할 수 있도록 김규표 의원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부천 또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우리까지는 서울입니다. 네, 서울 그러시구나. 끝자락. 네. 네. 거기 유한공고 넘어가면 부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바로 전이 네. 성공회대학교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서울, 네. 여긴 인천. 네. 인천이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경기도 부천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후원 많이 해주셔서 김효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꼭 시청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주변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여론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것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또 구글 타임나 이거 잘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만약에 여론이 잠잠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하겠죠. 조용하게 네. 그냥 상고 기각 원심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할 부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네. 재판부도 판단을 하는데 더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냥 사실 저희가 억울한 부분은 결국 이런 정치 사건은 사람들 진술들 모아서 네. 돈 줬대, 돈 받았대, 돈 받는 걸 목격했대. 그러면 아무리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도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가 나오니까 검찰도 법원도 억지로 이거를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못 써.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원래 그 진술들만 가지고 근데 진술이 뭐 예를 들어 남욱이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써 있어요 판결문에 네네.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왜 김용은 거짓말을 해야만 하고 유동규는 의인이고 말이 안 남욱과 정민용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야 그럴만 하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이 그럴만해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그건 맞는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네. 100% 개별 아니다. 사건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걸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원도 만나고 오시니까 김용 부원장이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아이고 너무 좀 마음이 진짜 안 좋고요. 저 진짜 무고하게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좀 마음도 안 좋고 빨리 그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기록만 읽어봐도 저는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정확한 기록 좀 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원 관련 특히 김용문 부원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사법부 개혁도 왜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신할철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